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홍중입니다. 오늘 청년 기획 연속 포럼 제2차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이론과 문화를 가르치고 있고 지난 수년간 한국 청년의 문화와 심성에 대한 몇 차례 연구를 수행하면서 청년들의 전체적인 욕망 혹은 아까 말씀하신 마음의 여러 문의, 결 이런 것들을 조금 질적으로 탐구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0년이라는 이 문제적 시점에서 지난 한 10여 년을 돌아보면서 한국의 청년 세대가 어떻게 사회의 주목을 받는 존재로 등장했고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 진화해 갔는가를 큰 그림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연구 성과들이 2015년부터 공동으로 혹은 저 혼자 했던 연구들이 조금 쌓였고요. 가장 최근에 한 것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청년들의 수험 간증에 대한 연구를 했네요. 자, 논의의 시작을 우리 동아시아의 청년 세대들이 어떻게 21세기에 눈에 띄는 각별한 존재로 등장하기 시작했는가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기 새롭다고 한 것은 원래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시기에 만들어진 개념이어서 가령 16세기, 15세기로 가면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학교에 보내야 되고 군대에 보내야 되고 공장에 보내야 되는 그런 존재의 특정 연령대를 청년이라 부르고 이들에게 특정한 가치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사회가. 젊어야 되고 활동적이어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되고 등등등.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접어드니까 그런 근대적인 한 100여 년 정도 지속됐던 그런 전형적인 청년의 인상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변화하기 시작했고 사회들이 그것을 지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도 공교롭게도 매우 유사하게 저 세 국가가 비슷한 시기에 청년들이 예전과 다른 청년들이 나타나네 라는 것을 지각하기 시작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일본부터 얘기하면 일본에는 로스 제네라고 이름 붙여진 조금 나이가 좀 있는데 그런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예전에 그 맹렬하게 노동하고 저축하고 하던 일본의 이미지와 다른 느슨하면서도 어딘가 길을 잃은 것 같으면서도 자유로운, 그래서 심지어 달관 세대라고 부르는 세대까지 진화해간 저런 흐름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있었고 2000년대에 포착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80년대생이라는 의미의 파링허우 혹은 90년대생이라는 의미의 지우링허우 이런 세대에 대한 명칭이 2000년대 등장하면서 조금 비판적으로 너무 약하다, 사회주의적인 어떤 옛날의 그 주체상과 좀 다른 청년들이 나타났다, 이런 논의들이, 담론들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2007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석훈 박권일 선생님이 예리하게 포착한 어떤 청년에 대한 통찰이 청년에 대한 관심과 논의들을 촉발시켰습니다. 그 핵심에는 경제적으로 프리캐리어스한 상태에 빠져 있는 청년들, 그와 동시에 학교와 직장 사이에 조금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발전국가 시대에 그게 끊어진, 그래서 잉여의 시기를 보내야 되는 청년들에 대한 시선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제 386이 저 청년을 진단하기 시작한 최초의 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 지금 약 13년 동안 청년은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액터로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예전의 청년과 다른 의미를 띤 채 말이죠. 제가 전공하는 사회학에서 이 세대라는 문제는
계급이나 젠더라는 문제와 함께 특정 인간 그룹들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중요 개념이에요. 영국은 주로 계급이 강하고 프랑스는 공화국 이래서 이제 그거 다 녹여내는데 독일이 세대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전적으로 독일에서 나왔는데 독일 사회는 언제나 세대들이 튀어나오면서 이전 세대의 가치를 좀 허물고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 세대가 계급만큼이나 중요하다 저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실제로 모든 세대가 세상을 바꾼 건 아니고요. 매우 드문 경우죠. 그래서 실제로는 세상을 바꿨다기보다는 바뀐 세상에 의해 공유되는 어떤 체험을 갖고 있는 사회적 세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물론 68세대나 386세대 같은 강력한 세대들은 가치나 문화를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세대들은 변화된 문화를 습득하고 적응해 가면서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유사한 전망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전통적으로 저런 사회학의 중요한 세대에 대한 관점을 수용하면서 주로 생각의 공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런 고전적인 논의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욕망의 공유. 욕망은 생각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의식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몸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응어리가 진 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전의식적이고 조금 더 신체적이고 조금 더 개인들 사이에 흘러다니는 예컨대 중요한 사건이 터진 이후에 한 사회에 분노나 혐오 같은 게 흐르죠. 우리가 혐오를 갖기 전에 사회에 흘러요. 인터넷에 접속해야 우리가 그 혐오를 흡수하고 재생산하죠. 그것처럼 사회는 심적 에너지들의 흐름의 공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회학의 특성인데 저것을 이제 사이코 소시올로지, 심리 사회학 혹은 마음의 사회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사회를 제도나 건물, 사람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합리적인 것들로만 보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힘들이, 심리적인 힘들이 희망, 분노, 공포, 절망 혹은 어떤 혐오 그야말로 이런 것들이 흘러다닙니다. 저게 흘러다니면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운동하게 하고 저항하게 하고 도망치게 해요. 저런 관점으로 세대를 보면 세대는 정해진 어떤 자리에서 만들어진 조금 정태적인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매우 흥미롭게도 사람과 생각과 때로는 술자리, 그들이 세대가 좋아하는 술들,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들, 패션 이런 거가 다 얽혀 있는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이 다 얽혀 있는 하나의 덩어리예요. 이 덩어리가 일정 시간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 덩어리가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경우에 두 가지의 큰 덩어리로 변화했다고 봅니다.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 덩어리의 이름을 저는 진정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진정성이 꼭 맞느냐 그르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덩어리에 대한 제 명명입니다. 사회 철학에 기초해서 서구의 경우에 저 논의가 이미 있었어요. 1960년대에 소위 이제 신좌파들이 나타날 때 락큰롤, 그 다음에 흑인 해방운동, 여성 해방운동. 그래서 옛날처럼 무슨 막스주의적인 혁명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문화적이고 이런 어떤 혁명적인 삶에서의 혁명적인 것을 찾아냈던 사람들을 진정성의 추구자들이라 불러요. 저는 386 세대가 약간 다르지만 유사한 저 심리의 덩어리를 한국 사회에서 구현해 가고 있었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속에서 그래 이게 내가 욕망하는 것이야, 이게 내 욕망이야 라는 목소리가 들려야 움직이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준거적인 윤리와 도덕률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이상적인 얘기죠. 실제 그런 건 많이 않습니다만 90년대 문학이나 90년대 대중예술 그리고 386들 여기서도 넓은 의미의 386적인 것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것 안에 저런 진정성의 문화가 존재합니다. 진정성의 욕망이 존재합니다. 제가 저기서 흥미롭게 보는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중에서 특히
요절이라고 표현했는데 삶의 진정성을 위해서 지금으로선 조금 상상하기 어렵지만 죽음의 문제를 삶의 진정성의 문제와 결합시키는 묘한 정치 미학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예술가들의 사진들이지만 실제로 저 뒤에는 열사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90년대까지만 해도 열사들에 대한 어떤 봉축, 열사들에 대한 기억으로 이렇게 강박되어 있었던 사회, 민주화의 정신적인 혹은 영성적인 힘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 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화된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되는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를 정화시키고 끌고 나가는 어떤 산화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997년에 글로벌 외환 위기가 한국 사회를 휘감으면서 더 이상 저 진정성이라고 하는 정치 도덕적 욕망의 덩어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않고 너무나 괴로운 것이 되어가는 빠른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욕망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바로 한국 사회는 굉장히 과격하게 신자유주의화를 추구했고 그러면서 당연히 경제적인 생존이 모든 사람들의 당면 과제가 됐고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는 실업이나 등록금의 문제, 주택의 문제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이 청년들의 삶을 다시 포획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합리적으로 청년들은 자신들의 선배들이 과격하게 추구해 나가던 저 진정성이라고 하는 욕망의 덩어리로부터 빠져나오면서 자신들의 삶에 맞는 욕망의 덩어리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저는 그것을 서바이벌리즘이라 부릅니다. 이 서바이벌리즘은 그것을 비판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가 없고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서바이벌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교롭게도 유사한 시기에 우리의 대중문화의 스크린은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 서바이벌 프로그램들로 채워지기 시작을 했고 강력한 학교 교육에 원래 존재하던 경쟁 시스템이 조금 더 삶의 저변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상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보한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저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상징성은 그야말로 아직 삶이 없다는 바둑돌이 아직 살지 못했다는 상태의 젊은이들이 놓여 있다는 사회적인 공감을 일으킵니다. 생존주의라는 것은 그래서 또 다른 욕망의 큰 어셈블리지로서 한국의 21세기의 청년들이 그 안에서 이미 태어나서 그것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어떤 중요한 에너지이자 문제이자 타결책으로 제시됩니다. 저는 저 생존주의를 저 맨 위에 나온 것처럼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의 그 수월성을 증명함으로써 어쨌든 사회적 배제로부터 스스로를 구제하는 걸 최우선의 과제로 믿는 욕망의 덩어리라고 봅니다. 서구에도 저런 주장을 이론적으로 했던 분들이 꽤나 있고 특히 21세기 신자유주의적 정치에서 생존이라고 하는 개념이 공존이라는 개념을 밀어내고 지배적인 것으로 우려스럽게 등장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청년들의 생존의 그 의미, 생존이라는 말, 생존이라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의미해 가느냐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때 서바이벌은 흔히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 너네들은 참 잘 살고 예전보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생존이냐 이건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목숨을 건진다는 그런 리터럴한 의미가 아니고 메타포예요. 너무나 삶이 경쟁에 의해서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항상 배제된 느낌, 전쟁에 나가는 느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의 심리적 체험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에서 이겨서 나가는 무슨 전투적인 뭔가 쟁취라기보다는 오히려 배제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 잘 안 보이는 생애 과정의 끝까지 서바이벌이 진행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외부는 언제나 죽음과 같은 어떤 절대적인 사건으로밖에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개인은 모든 역량을 자원으로 돌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쟁적 마인드가 체화되는 경우도 많고, 예전 같으면 경쟁이라는 언어로 처리하지 않았을 일들도 대단히 경쟁적이고 뭔가 강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서바이벌을 통해서 꿈꾸는 것은 결국 평범한 삶을 산다는 그런 소박한 삶이라는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렇게 서바이벌에서 결국 꿈꾸는 것은 매우 소박하고 노멀한 삶이에요. 저런 다른 의미의 서바이벌이라는 그 의미가 한국 사회 청년들에게 약 2010년대에 존재해 왔고 형성돼 왔고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약간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하나의 도식인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의 어셈블리지를 오늘 말씀드리면서 21세기 한국 사회의 청년 세대가 저런 욕망의 어셈블리지 속에 뒤엉켜 그 욕망을 다시 만들고 그 욕망을 호흡하고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었다라는 말을 한다면 모두가 서바이벌에 매몰되어 있었단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그 욕망은 우리에게는 사회적 공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태의 다른 대응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경쟁하기 위해서 자신을 최대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공존해야 돼라고 해서 끝없이 연대를 만들어 나가면서 지쳐가면서 가던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한 거는 저것이 조금 더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은 제 세대와 좀 다른 것으로 제가 발견했기 때문인데, 독존주의라고 이름을 붙인 조금 유연한 그런 새로운 모델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데 예전과 같은 그런 모여서 연대하고 하는 그런 모델은 더 이상 낡아서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정치적인 것도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목소리를 던집니다. 그리고 빠르게 연대해서 행위로 나아가요. 절대로 비정치화되어 있거나 개인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양이들처럼 자신의 영토 밖으로 막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과 막 거리를 좁혀나가는 그런 건 싫어해요. 매우 독특한 독존적이면서도 공존을 간헐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들이 보여주는 가능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런 생존주의의 덩어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탈을 꿈꾸는 거죠. 학교에서부터 나가고 경쟁에서 나가고 심지어는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부터도 창의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꿈꾸고, 저 빨간색은 제가 조금 더 주목하면서 연구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화되어 가고 다양한 갈래로 가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 사회는 저 다양한 욕망들의 여러 색깔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한두 가지의 그림으로 저것을 리듀스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에게는 일종의 울분 혹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리프레젠트 되지 않는다는 어떤 분노 같은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특히 2015년경부터 젠더 분화가 가시화돼서 욕망의 구체적인 두 가지 키워드가 분화돼서 드러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건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남성 청년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이라는 욕망을 조금 더 앞으로 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성들은 안전이라는 가치를, 욕망을 조금 더 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저의 두 가지가 너무너무 흥미롭습니다. 2010년대 청년들이 발명한 두 가지 가치는 안전과 공정의 매우 독특한 결합이에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리고 여러 형태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읽기 위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키워드로 가치 판단하기 전에 안전과 공정이라는 저 두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저거는 제가 볼 때 청년들이 강화시키거나 만들어가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드밴스 시키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분석적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저 두 가치는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기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느낌을 줍니다. 탈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망치고 사라지려는 욕망인데 병리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망치는 존재만이 무언가 다른 것을 찾아나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이 근데 어디로 도망치고 있느냐? 2000년대 중반에 나온 탈조선 말고 2020년 이후에 어디로 도망치고 있느냐? 이걸 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우리는 인류세적인 체험을 하고 있고, 우리를 글로벌로 보지 않고 더 이상 이제 플래닛으로 보기 시작했고, 뉴노멀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동안 청년들이 말해온 것들이 실제로 삶에서 일어나기도 했어요. 거리두기 같은 건 사실은 청년들이 원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회가 리스크였던 것이고 그들에겐 사실은 네트워크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살아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약간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에서 한국 청년 세대가 이것을 겪으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지금 답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물어가야 되는 존재다, 질문이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문명적으로 청년이나 청춘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근대적 개념은 사실은 거의 지구적으로 정치 경제학적으로 소멸된 것 같고, 오히려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장년이나 노년이 가져간 것처럼 보여요. 그 청년 세대라고 하는 것은 저들을 바깥으로부터 이해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더 이상 안 되는 존재들이고요. 청년 세대 스스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 사회적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오히려 스스로 목소리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청년 세대가 자신들을 이해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연을 거부하는 집단이거든요. 실제로 연구도 이제 협조를 잘 안 해주고, 당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 이제 이런 어떤 강한 당사자주의도 좀 있고 그래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저들이 창조해가는 새로운 리얼리티를 사회가 신뢰하지 않으면, 그 신뢰에 대한 그 사회의 어떤 합의가 있지 않으면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틀로 자꾸 저들을 묶으려는 그런 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청년들의 공간을 좀 열어주고 저들을 가치 평가한다기보다는 저들이 실제로 겪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인정을 사회가 부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